안녕하세요, 이세환입니다. 요즘 전쟁 뉴스를 보면요, 예전엔 전투기나 탱크 이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요즘 드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값싼 드론이 고가의 장비를 격파하는 이런 장면들도 이제는 아주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드론이 전장의 셈법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한국군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이자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이신 최기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드론 자체는 우리한테 그렇게 낯설진 않아요. 이제 낯설지 않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드론 하면 방송국에서 쓰는 촬영 드론, 농업용 드론, 배송 드론 이런 것도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론이라고 하면 최근에서야 좀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1903년 이제 비행기를 개발하죠. 네. 개발 이후에 프랑스 공군이 이 비행기를 도입해서 공군에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도입을 하니까 또 이제 영국이 또 이제 비행기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제 영국에서 드론의 시초가 되는 퀸비라고 하는 무인 동력 장치를 개발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영국은 아시다시피 여왕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퀸비가 여왕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고 해서 드론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벌써 100년 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오늘날 현대 전쟁에서는 이 드론이 크고 작은 전투와 전장의 현장에서 무수한 활약을 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론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걸 군사용 목적에만 써야겠다, 아니면 민간 목적에만 써야겠다, 이 구분점이 좀 애매하지 않나요? 이제 오늘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특징을 반영해서 이제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하는 초연결, 국방의 영역 또는 민간의 그 경계와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당시 드론이 DJI라는 회사의 드론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상용 드론을 썼었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이 이러한 드론에도 그대로 투영이 된 거죠. 일반 상용으로 또는 민수용으로 사용하는 드론과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을 굳이 구분을 안 하더라는 네. 거예요. 굳이 어떤 차별점이나 대별점을 찾자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우리가 이제 전술 또는 택틱스라고 하는 군사적 요구 사항들을 일부 충족하는 내용들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투나 전쟁은 악천후나 기온이 막 급격하게 하강하거나 강풍이 불더라도 드론이 정상적으로 작전 운영에 이상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재원이나 성능에 있어서 진화의 한 단면으로서 군사용 드론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2022년에 이제 전쟁 이후로 드론이 직접적으로 전차를 공격하고 방공망도 공격하고 심지어 헬기까지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과 여러 가지 미사일을 섞어 쏘는 새로운 전술도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럼 과거의 드론과 지금의 드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드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 정찰이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이 역할과 임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격 임무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폭용 드론도 운영을 하면서 물자를 수송하거나 또는 통신 중개 역할을 하는 등 정말 이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됐죠. 사실 우리가 드론을 하이테크라고는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드론은 로우테크인데 근데 이 로우테크 기술이 왜 주목을 받느냐? 최근의 전쟁을 가리켜 우리가 일명 쩐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성비 있는 무기, 대량 소모성의 이러한 드론을 선호하는 경향이 오늘날 현대전에서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면 드론이 폭탄하고 꽝 박는 모습 보는데 저기까지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얘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거든요.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드론은 이제 원격으로 리모트 조종을 하지 않습니까? 작전 반경이 넓은 그런 원거리에서의 드론을 운영할 때는 인공위성의 GPS를 수신함으로써 원격으로 또 리모트 조종을 하게 되고 전자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련된 전파 방해나 기기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다양한 그런 전자기기나 또는 전자기술들을 활용해서 드론의 활용도도 높이지만 또 드론을 무력화시키거나 드론의 능력을 저감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또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드론 자체는 로우테크 기술이지만 최첨단 기술들을 접목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사실 드론에 주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드론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까 이른바 요즘 전장에서는 디코이 드론이라고 이제 미끼를 역할을 하는 그런 드론이 있더라고요. 이 미끼에 낚여버리면 이 전쟁 수행 능력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디코이 드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오늘날 현대전의 주요 양상 특징을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네네네. 같은데요. 오늘날 현대전은 이제 국가 총력전 양상 하에서 한 국가가 보유한 그런 자원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전투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었는데요. 디코이 드론이라고 하는 디코이 전술은 수백만 원에 불과한 드론에 RCS, 레이더의 반사 표면적의 면적을 넓힘으로써 적의 레이더에는 대형 공격 헬기나 큰 비행체와 같은 오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가령
뭐 우리나라가 자랑하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나 또는 패트리어트3와 같은 요격 체계를 동원하게 되는데 불과 수백만 원짜리 내지는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기 위해서 한 발당 수억 원 내지는 십수억 원 정도 호가하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게 하는데 이번 이란 전쟁에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상이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이란이 이제 걸프 연안국가를 공격하면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드론을 섞어 쐈거든요. 근데 처음 이걸 접해보는 쪽에서는 저게 뭔지 모르잖아요. 교전 기록을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게 한 발에 40억 원이 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드론 하나를 잡으려고 8발을 쐈던 거예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값비싼 방공자산을 굉장히 허무하게 소비시키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거든요. 디코이 드론 기술은 전 세계 이제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 이스라엘 이들 나라들이 디코이 기술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디코이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밝히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서 이제 일단은 시크릿인데 상장을 했나요? 비상장입니다. 이 드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이 드론의 물량일까요? 아니면 드론에 대한 어떤 기술적 측면일까요? 아니면 가면 갈수록 드론 또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측면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무인화, 여기에는 스마트화가 핵심입니다. 결국은 말씀하셨던 AI나 이런 첨단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똑똑한 무인화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두 번째, 대량의 이러한 소모성 무인 전력을 전선에 배치하기 때문에 물량,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러한 대량의 무인 소모성 전략을 적시적재에 전선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속도가 또 중요할 것이고요. 드론이 나오면서 기존의 재래식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1월 달에 우크라이나 이제 오데사 지역구 상원 의원이 이제 저를 만나겠다고 왔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약 80% 이상이 드론에 의존한 형태의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22년부터 오늘날까지 약 70에서 80% 정도의 인명 및 장비 소실률을 나타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군의 인명 손실 약 70% 이상이 우크라이나군의 155mm 포탄, 이제 대구경 포탄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약 70% 이상의 사상자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152mm 포탄에 의한 피해율이라고 집계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전쟁의 승패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은 이러한 재래식 기반의 지상 화력 체계가 여전히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유효하다. 저도 거기에 지금 200% 동의하는 게요. 제렌스키 대통령은 끊임없이 포탄을 요구하고 있고 끊임없이 자주포를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드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면 제렌스키 대통령은 스웨덴과 그리펜 도입에 대한 계약을 안 했을 겁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전쟁 요새에 변하지 않는 본질에서 양쪽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갭을 드론으로 메꾸고 있다. 전 이렇게 보는 측면도 하나 있어야 된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전쟁과 전투에서의 무기 경쟁이라는 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고, 이게 대응과 맞대응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아직 드론을 사용하는 쪽에서도 제대로 된 완벽한 교리가 완성되지 않았고, 드론을 막아야 되는 쪽에서는 더더욱 교리가 발전 안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이런 걸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이 양쪽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드론의 위력이 강해지는 만큼 사실 대드론 분야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은 하드킬과 소프트킬로 나뉘거든요. 드론을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화망을 구상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격추를 시키는 등 이제 하드킬하는 방법이 있고, 소프트킬은 이제 스푸픽이나 제밍 등 크래킹 기술도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적의 드론이 탐지됐을 때 그 적 드론에 이제 전파를 송신해서 이제 해킹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군의 이제 드론으로 탈취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이제 드론의 이러한 강력한 어떤 위상이나 그런 활용도의 증대로 인해서 대드론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드론이라는 건 가난한 자의 첨단 무기거든요. 우리와 북한이 똑같은 걸 봤을 때 누가 더 영감을 받았겠느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더 영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좀 시사점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쿠르스크 인근에 북한군이 전투병이 파병돼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이면서 드론전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드론을 연구하고 이를 훈련하는 것과 실제로 실전 경험을 해보느냐 안 해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을 것이지만 제2차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 제1 타격 목표는 서울이 될 건데, 서울에 대한 드론의 공격은 어떤 방식이 될 거냐? 당연히 석고 쏘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린 이거를 어떻게 탐지 추적하고 이걸 대응할 거냐? 이런 고민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결국은 드론에 대항하기 위한 대드론인데, 대공방어 체계의 기본 전제는 모든 것을 막지 못한다라는 전제를 놓고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거든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방어하고 그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사례인데요. 중국 광저우는 지금 드론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저우 시내에 영공에 포착되는 모든 비행 물체는 관제센터에서 통합 관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거든요. 경기도나 서울, 이 1000만 이상의 우리가 흔히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이러한 도심지에는 반드시 드론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 국방부는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에서 이 DJI 같은 회사가 상용 드론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전쟁에 많이 쓰였거든요. DJI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양쪽에 드론을 공급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전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드론 시장에서 중국이 약진하게 된 뭐 이런 배경이 있을까요? 중국의 DJI는 오늘날 약 70% 이상의 이제 상용 드론 시장을 네, 상용 드론 시장을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플라이트 컨트롤 등 비행 항법 장치 외에 8종에서 9종 정도 되는 핵심 구성품이 있는데 약 90% 이상이 중국산 드론 구성품으로 우리 시장이 잠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국내 드론 회사, 전문 회사에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산 부품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고 중국산 드론을 안 쓸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를 여쭈니까 드론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있대요. 중국 정부의 이른바 계획된 적자 전략. 이웃나라의 어떤 특정 산업이나 시장을 단기간 내에 이 시장을 잠식하거나 침투하기 위해서 저가 물량 공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 정부의 타깃이 된 게 우리 대한민국의 드론 시장이고 드론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업용 드론의 핵심 공급망을 어떤 특정 국가가 쥐고 있다면 이게 안보 문제로밖에 이해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중국산 드론을 강하게 견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미 국방수권법에 보면 중국산 드론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국방수권법 법령을 찾아보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드론의 모든 구성품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외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배터리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배터리는 사실은 뭐 영상이나 음성 등 이것을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보 위해상 이제 위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했으니까 배터리는 제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이러한 드론 산업조차도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K방사는 이제 반세기가 넘는 동안에 우수한 발전을 거듭해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의 이러한 드론에 대한 접근, 약간 우리가 속도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의 이러한 방위산업의 어떤 제조 기반 기술, 그다음에 어떤 기반 역량과 우리의 노하우들이 결집된다면 우리 K드론도 결국은 세계의 또 명성을 높이고 엄청난 주목을 받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오늘 끝으로 오늘 우리 밀리보기에 나오신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일상에 또 친근한 드론, 그리고 이 드론이 전쟁에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K드론은 어떻게 발전해 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쟁은요, 더 비싼 무기를 사용하는 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더 빠르고 촘촘하고 저렴한 무기를 어떻게 잘 운용하냐, 이런 쪽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판단의 영역까지 한번 넘보기 시작한 A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AI가 전쟁의 파도를 어떻게 바꿀지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밀리보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